네, 안녕하세요. 저희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 창업교실 2일차를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숫자로 알아보는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재무 전략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려주실 오덕회계법인의 김홍식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엑셀러레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아마 좀 필요한 지식을 전달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모두 김홍식 회계사님을 박수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홍식 회계사입니다. 어, 오늘의 기본적인 주제는 숫자로 보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소설 같은 사업계획서 많이 쓰시죠. 그것을 실제 숫자로 옮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재무전략과 사업계획 수립 이렇게 부제를 놓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이면서 세무사이고 그 다음에 기술평가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본인 자랑들을 많이 하죠. 네, 온 동네 아이디가 그냥 김홍식입니다. 현재 우덕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전문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인 후에누에서 투자유치, 개인투자조합, 소액공모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동네 중기부, 산자부,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 환경부 이런 데서 평가위원, 멘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주로 회계사, 세무사이다 보니까 회계와 세무 강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스타트업, 벤처기업, 바이오, 엑셀러레이터,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조합, 회계세무 강의를 합니다. 엑셀러레이터나 세무사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은 저 말고도 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 제가 조금 다른 분들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다면 재무로 표현하는 사업계획 오늘 강의하는 주제입니다. 원래 이 강의 주제는 작은 계획, 재무제표, 기업 밸류 이렇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만은 오늘은 여기 자금 계획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회계를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회계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계사무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기장이라는 것은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거래가 발생한 걸 알면 그거를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록합니다. 이거를 분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계를 다 모읍니다. 그것을 합계시산표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왼쪽 오른쪽 잔액을 파악하는 것을 잔액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산표를 근거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재무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있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의 체결, 주문의 접수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왜? 회사 재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변화 크기를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은 계약금 100만 원 수치, 상품 3만 원어치 팔아서 인도 이런 개념을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한다. 그래가지고 복식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금 100만 원을 수취했다. 그렇게 하면은 미리 돈을 받았습니다. 선수금 100만 원 증가했는데
예, 예금 100만 원이 증가했군요 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인은 선수금 100만 원이 증가해서 예금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라는 얘기, 이게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여기 상품 3만 원 인도했다, 매출했다면 매출이 3만 원 증가했고 원인, 결과, 그 결과 현금 3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기록을 합니다. 문제는 이 왼쪽 오른쪽, 우리가 뭐 회계학적 용어로 차변 대변 하는데 여하튼 왼쪽 오른쪽 합계 금액은 이렇게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2번 적게 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같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적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적습니다. 왜요? 이거는 왜요가 아니라 그리스는 아니고 로마 시대 때서부터 이렇게 적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관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적고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에 적고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에 적고 비용의 발생은 왼쪽에 적습니다. 자산이 뭔가요? 네, 그거보다 자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내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 내 돈이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많이 하죠. 3F 누굽니까? 예, 패밀리, 프렌드,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네, F로 시작하는 또 한 분 계시죠. 예, 그분들한테 돈 빌려야 됩니다. 그 빌린 돈이 부채입니다. 내 돈하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내가 그걸로 어디다가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자산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 기계장치도 사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건 뭐 그냥 감각적으로 알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를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다 모은 것을 합계시상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계정 과목 예금에 왼쪽에 이게 1억 원이고 오른쪽에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고 나면 잔액은 이 중에서 큰 쪽에다가 잔액을 적는 겁니다. 이것이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먼저 자본금, 내 돈, 남의 돈, 차입금, 부채,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뭐 이런 것들이 부채로 되겠죠. 그 다음에 예금, 매출채권, 상품, 공기급유품,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이 자산입니다. 얘들은 재무상태표라는 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매출, 이자 수익 이런 건 수익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외주, 용역비,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봅니다. 얘는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즉 요거를 그냥 쭈르륵 늘어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서 보통은 우리가 회계를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T자를 그려놓고 배웁니다. 왼쪽 오른쪽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오른쪽에 내 돈, 남의 돈 오른쪽에 적고 그 돈 가지고 쓴 것을 자산 왼쪽에 적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렇게 적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것을 왼쪽, 오른쪽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면은 왼쪽, 오른쪽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로 올리고 수익, 비용을 손익계산서로 올리면 여기에 합계해 놓으면 왼쪽, 오른쪽이 같지만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 했는데 난 도대체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많이 듣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 표준 재무제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예금, 매출채권, 상품, 공기급유품, 임차보증금 이런 걸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예금이라고 하고
누구는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고, 누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누구는 보통 예금이라고 하고, 누구는 재예금이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계정 과목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왜? 세금을 물리려면 모든 재무제표가 다 국세청에 신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표준화 시킨 겁니다.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표준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표준 재무제표 주세요 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표준 재무제표가 뭐냐?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거기 가서 받아오면 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표준 재무제표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보통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를 얘기할 때는 세무상 서식을 얘기할 때는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설명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고, 이것은 손익계산서의 단기제품 매출원가에 정보를 주고,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나오면 이것은 여기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게 되고, 이익잉여금에서는 결국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밀 의료, 그 다음에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제조업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조업하고 관계가 되면 제조업에서는 제조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뭐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제품 제조 원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이면은 제조 원가 명세서를 분명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여기 보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 여기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고 하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등 빼면은 당기순이익 이러는데, 우리들은 보통 당기순이익을 중요시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나 혹은 은행, 그 다음에 기보, 중진공, 신보 뭐 이런 데서는 영업이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을 한 사항입니다. 영업에서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즉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외의 활동으로 당기순이익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나야 우리가 이자도 내고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본, 내 돈, 부채, 남의 돈, 이것이 자금의 원천, 돈 여기서 받아가지고 어디다 사용했냐, 자금의 운용 이런 데다가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회계사님, 나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표준 재무제표라는 용어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정 재무제표 만드는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하면 매출 추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R&D 사업계획서. 그래서 R&D 사업계획서에서도 이렇게 5개년도 매출 추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 5개년도 이상.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IR 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매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같은데 어떻게 추정을 하나요? 라고 하면, 여기 제가 김홍식 네이버 블로그 있죠? 사실 요새는 바빠서 블로그 활동 못 합니다. 그 다음에 한때는 페북도 했습니다만은 바빠서 또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옛적에 쓴 글에 보면 시장 규모 추정과 매출액 추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제 본인 자랑했을 때 거기 제 블로그 주소 있습니다. 블로그에 김홍식 치면 됩니다. 모든 게 다 김홍식이니까.
이 매출액 추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매출액 추정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 점유율 활용법, 연평균 복합 성장률 활용법, 구매 의향 조사 설문지 활용법,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목표 점유율. 보통 이러죠. 아, 이거 봤더니 무슨 자료를 조사했더니 시장 규모가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요 여기서 10% 점유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정 매출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요거보다는 말입니다. 이 시장 규모를 결론은 금액으로 하지만 우리가 매출 추정을 할 때는 수량으로 추정하는 게 조금 더 그나마 노력을 했구나 하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수량입니다. 그러면 점유율, 예를 들어서 630만 개 점유율 10%, 그럼 추정 판매량이 나올 테고 여기에 단가 곱해서 추정 매출액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몇 년 이렇게 횟수가 증가가 될 때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이 3개년도 보니까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15.6%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엑셀 레이트 함수를 하면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개 금액을 집어넣으면 레이트 함수 쓰면은 몇 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19년도가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3개년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15.6%다 하면은 여기 아까 2019년도가 이렇게 했으면 2020년도는 이 금액에다가 115.6%에서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규모가 커가는 것을 활용하면 되겠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예비 스타트업들 혹은 초기 스타트업들입니다. 아주 생짜 초기.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직접 발로 뛰셔야 됩니다. 문헌조사하지 마시고요. 암체어 리서치 하지 마시고요. 실제 발로 뛰셔야 됩니다. 내가 매출을 얼마 낼 수 있는지. 어떻게? 자, 구매 의향 조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설문지 돌리고 해가지고 우리 물건 살래? 어떨래? 열심히 했더니 자, 뭐 여기 나 관심 없다. 그래, 살 것 같다. 확실히 살 거야. 더 확실히 살 거야. 난 무조건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명 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구매 확률, 이건 뭐 우리가 대충 집어넣는 거죠. 구매 확률 해서 환산을 했더니 150명 중에서 68.4명은 사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 고객 수가 10만 명인데 150분에 68.4 하니까 45,600명 나오고 거기에 단가 15만 원이니까 68억 4천만 원이 추정 매출액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출 추정할 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시장은 이렇게 해서 복합 성장률로 잡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장 규모 잡았고 점유율 해가지고 추정 판매량에서 단가에서 추정 매출액 저는 그냥 뒤에 샘플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구매 의향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죠. 확실하다만 하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차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가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해야지.
좋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진짜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이 구매 확률을 어떻게 두셔야 될지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뒀다는 얘기는 정부 지원 사업 합격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조금 있다 많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 사업할 때. 자, 이제 비용 추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출 추정은 대충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비용 추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 지원 사업에서 비용 추정하라고 하는 거 전혀 없고요. R&D 지원 사업에서도 비용 추정하라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매출 추정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비용을 추정해야 됩니다. 자, 비용을 추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매출원가 이런 것들은 판매량과 연동해서 추정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충원 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으로 하면 되고, 기타 뭐 고정비, 변동비 구분해서 추정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 좀 적어 보실까요? 그 교재에 좀 적어 보시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여기 보면은 C27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업경영 분석을 검색해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C27 보면 여러분들하고 관련 있는 의료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기업, 중소기업, 둘을 합한 종합 이렇게 세 개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저는 이 종합을 갖다 왔는데 여러분들은 뭐 중소기업 갖다 쓰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정밀기기 하는 우리나라 모든 업체들이 매출액이 100이면요. 매출원가가 70원이래요. 그러면 30원 남죠. 당기순이, 영업이익. 아까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업이익은 6점 얼마, 약 7원 정도 남는답니다. 100원 매출하면 7원 정도 남는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어. 그거를 숫자로 표현해 보시라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당신의 차별성을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추정하는 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K-스타트업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거기 창업통계 연구 자료에 가보면 매년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뭐 여기는 2019년도 거 있는데 아마 2020년도 거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 보고 거기 보면 업종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업종별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비용 자료를 추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뭐 사업계획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더라.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에서 쓰는 매출액이 가장 성의 없는 게 아까 매출액 세 가지 방법에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나는 점유율 얼마로 할래요. 그런 식으로 매출액 쓰시면 정부 지원 사업에 아마 합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산정 근거를 좋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가 제가 이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비 창업자로서 혹은 초기 창업자로서 많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많이 하십니다. 사업계획서 잘 쓰시죠.
그게 뭡니까? 사실은 소설이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매출 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매출 막 1년, 2년, 첫 해는 좀 힘들겠지만 2, 3년 되면은 나는 매출이 10억, 20억 될 거고요. 5년 되면 매출이 100억이 될 거고요. 왜? J커브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들 다 작성을 하십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힘들어 하세요.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실제 두드려 보면, 여기서 두드려 본다는 것은 대부분 매출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용을 넣어보면 와, 우리가 왜 죽음의 계곡이 나오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매출을 열심히 잡아도 죽음의 계곡이 거의 당연스럽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엑셀 한번 샘플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설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 숫자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숫자로 접근을 하면 뭐를 할 수 있다? 아, 여기서 빵꾸가 나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냥 사업 계획을 할 때, 정부 지원 사업, 그 사업 계획서 형태에 맞춰서 합격을 하시고, 실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두드려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멘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멘토링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와보세요. 혹은 뭐 엑셀러레이터 이사도 하게 되니까 가끔 또 이제 아는 엑셀러레이터 분들 사업 계획서 이렇게 됐는데 뭐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 와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좀 이따 하게 될 엑셀을 딱 펴듭니다.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자, 몇 개 팔으실 수 있고요. 근거를 대보시고요. 아까처럼 뭐 10% 시장 점유율 20% 할 수 있어요. 그럼 근거는요? 어떻게 20% 하실 건데요? 정말 자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넣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 다 손질나고 돈 빵꾸 나고 그래서 얘기하죠.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그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 뭐 사업계획서 잘 쓰는 법, 여러분들의 핑크빛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엑셀을 가지고 할 때 잘못하면 엑셀 놀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셀 놀이에 빠지더라도 그냥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하고 영어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만든 그 소설 같은 사업계획서보다는 엑셀 놀이에 빠지더라도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뭐 유명한 얘기들 있죠? If you can measure it, 측정할 수 없다면 you can improve it. 당신은 improve가 개선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If you can measure it, 측정할 수 없다면, 즉 숫자로 표시할 수 없다면 you can manage it. 당신은 그거를 매니지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회계사이기는 합니다만 회계사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숫자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런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봐봅시다. 여러분들 다 나는 왜 스타트업을 하는가? 창업기업 실태조사하면 제일 첫 번째가 이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 벌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자,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창업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창업해서 돈 벌려면 매출을 왕창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예, 여러분 스스로 상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는 엑시트하거나 우리가 보통 이제 엑시트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엑시트를 해야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엑시트를 하려면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소설 같은 사업계획은 이런 엑시트나 기업 가치하고는 유리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껏해야 예, 차별성 열심히 뭐 그림 예, 그림 갖다가 집어넣고 나 차별성 있어요 열심히 얘기할 따름입니다.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숫자요. 그래서 저 뒤에 뭐 매출 같은 거 추정한 거 있으면 그런 거 살펴봅니다. 그럼 매출 추정해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했죠. 성의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할 때는 예, 목표에 의해서 나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겠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했네요. 기업 가치를 알 수 없는 사업 계획은 예, 무쓸모입니다.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업 가치가 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기업 가치는 이론적인 접근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서 이제 자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순자산가치인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돈 벌어들일 거의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돈 벌어들일 걸 생각해 봅시다. 1년 내에 벌어들일 거, 2년 내에 벌어들일 거, 3년째 벌어들일 거, 4년째 벌어들일 거 이게 같은 100원이라도 돈의 시간적 가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4년 뒤에 100원은 지금 100원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현재 가치, 지금 가치로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해서 할인해서 다 더한 거다. 이것이 수익가치 접근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가치는 우리 회사하고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니겠죠. 왜? 우리 차별성이 있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혹은 우리의 사업계획서에 경쟁자라고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피나 코스닥에 들어가 있다면 네, 이게 제대로 오케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가치를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 정도다라고 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여기 수익가치 접근법에 첫 번째 나오는 현금흐름 할인가치 그래서 보통 DCF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순현금 흐름 돈 벌고 돈 나가고 그래서 순현금 흐름 따지고 그거를 아까 얘기했죠. 금년 100원, 내년 100원, 후년 100원 금액이 다르니까 그거 다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더하는 겁니다. 이따 그런 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속증여세법에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론적이 했을 때는 자산가치, 자산에서 부채 뺀 이 가치하고 이 가치로만 판단하거나 아니면 수익가치 이걸로만 판단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법에서는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를 해서 이거를 가중평균을 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우리가 이론적인 방법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앞으로 계속 하는 걸 합니다만, 예, 여기 법전에서는 이렇게 연수가 조금 정해져 있다라는 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쳐봅시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물건 만들었으니까 이 물건 싸게 드릴게요. 이 물건 사실래요? 이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 반면에,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 네 회사 뭐 믿고? 우리 회사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야, 니들 회사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너희 회사 주식을 살게. 이것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크라우드 펀딩은 지금 여기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해서 역시 또 가중 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법전에서는 자산 가치를 구하고 수익 가치를 구해서 가중 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회계사이면서도 엑셀러레이터 회사의 이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엑셀러레이터 활동도 하고, 실제 투자 유치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 유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회계사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계산해서 기업 가치가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멘트를 뱉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가치 접근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엑셀러레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우리 후에누 엑셀러레이터 후에누가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하고 손익 가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우리가 회사를 만들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회사의 가치는 현재 내가 자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냐, 내 재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냐,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순자산 가치입니다. 현재의 순자산 가치, 그 다음에 앞으로 돈을 얼만큼 더 벌을 수 있냐, 이것이 미래의 순이익 가치죠. 이 순자산 가치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순이익 가치는 손익계산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한계는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액 표현의 한계, 예를 들어 가지고 특허권, 여러분들이 특허를 신청해서 이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특허 신청할 때 재무제표에 특허권으로 올라가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돈입니다. 기껏해야 200만 원, 150만 원,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특허권의 가치가 아니죠. 특허권의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클 텐데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초기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팀빌딩에 대한 얘기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쪽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죠. 우리가 당장 한 달 뒤 매출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뒤 매출을 예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엑셀놀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가정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순자산 가치하고 순이익 가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가중평균을 시켜서 본진 가치를 찾고 이것을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엑셀러레이터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엑셀러레이터 후에누 회사, 다른 엑셀러레이터 분들은 또 다른 논리로 여러분들 예비 창업자나 초기 스타트업들을
예,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재무 전략과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고, 자, 우리가 이제 좀 봅시다. 이 뒤에서 보면 사업 계획을 이렇게 만듭니다. 엑셀로. 여기에서 보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겁니다.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개념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매출 일어나고 매출원가, 그 다음에 처음에 영업하기 위해서 인건비 어떻게 세팅하고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그죠? 컴퓨터만 사면 뭐합니까? 예, 윈도우 10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투자활동. 네, 투자활동.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장치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투자활동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예, 돈 모자라면 이제 돈 빌리러 다녀야 되겠죠. 내 돈, 남의 돈 이런 것들이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추정 기업가치를 찾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부분들은 이쪽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돈이 빵꾸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그 유명한 죽음의 계곡을 언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은 사실은 약간의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진 않았지만 다른 엑셀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접대비, 광고비, 운송비, 통신비, 렌탈비, 차량 유류세, 교통비, 영업수당 뭐 이런 것들을 영업활동 비용이 되겠네요. 투자활동, 토지 사고, 건물 사고, 공장 때문에 이거 나오는 거죠. 시설장치 사고, 기계장치 사고, 차량 운반구 사고, 공기구비품 사고, 그 다음에 특허권, 소프트웨어 사고, 뭐 개발비 지출하고 뭐 이런 거고, 재무활동은 투자 유치하고 차입금 가져오고 정부지원사업 출연금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재무활동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엑셀 켜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엑셀 입력하는 내용들이 또 PDF로 갔을 겁니다. 그거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엑셀 파일을 좀 띄워두시고, 네, 지금 요런 엑셀 파일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작성 요령 뭐 어쩌고 저쩌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금방 PDF 하나 드렸을 겁니다. 그 PDF는 뭐냐면 이 엑셀 파일에 입력할 자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엑셀 파일을 만들 때 노란색 부분을 입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라고 여기도 써 있네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매출액 추정, 여러분들한테는 요 밑에 부분이 없습니다. 나눠드린 거엔 없는데 제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사업에 뭐 HWP나 워드로 작성해서 뭐 하여튼 어떻게 작성을 하든 추정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까 매출액 추정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썼다고 그랬죠. 시장 크기에 대해서 시장이 첫 번째는 매해 56% 증가하는 시장이라고 저는 일단 이렇게 잡아 넣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이냐면은 아까 저기서 그냥 후다닥 넘어갔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낸 시장 크기 수량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장은 56%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점유율, 와, 매해 점유율이 10%, 20%, 30, 40, 50, 60, 70, 80, 와, 실제적으로 이건 너무 오바이긴 합니다만 저는 자신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장 크기에서 점유율 해가지고 매출 수량을 잡았고, 그래서 판매 가격 잡아서 수량 곱하기 가격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뭐 444, 478 이런 단위까지 막 나오는 거 귀찮아서 100만 단위 밑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첫 번째 매출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은 시장 크기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성장률도 되게 약합니다. 그렇게 하고 점유율도 제가 열심히 고민을 해봤어도 좀 그렇게 금방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수량, 시장 크기에서 점유율 해가지고 매출 수량 잡았고, 그래서 판매가에서 수량 곱하기 가격해서 매출액 소개 잡았습니다. 아, 참, 매니저님, 요거 올라가는 거죠? 예, 뭡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PDF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PDF처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사실은 여기 9600000인데 이건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죠. 9600000. 그 다음에 아이고 9600000 엔터. 이게 지금 자판이 원하는 자판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시죠. 301 000 000 그 다음에 705 000 000 1468 000 000 2862 신규 사업 쪽에 200000 그 다음에 8000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더 크게? 이거 뭐 없애고? 어디 갔어? 네, 입력 다 하셨나요? 네. 뭐 잘 안 보이는 건 아니죠? 제 화면이. 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액 추정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추정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매출원가 추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출액에 원가율 대충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제품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는 대충 감은 가지고 있으셔야죠. 저는
30%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이었고 아까 여기 매출액 추정해서 입력한 매출액이었고 그 다음에 원가율은 30%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매출원가는 얘 곱하기 매출액 곱하기 원가율에서 매출원가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은 원가율이 또 매출액도 찌끔인데 원가율도 높군요. 네, 그래서 매출 원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 PDF 두 번째 페이지 매출원가, 제조원가 추정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 역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해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9030000 그 다음에 21150000 매출원가까지 다 입력을 하셨죠?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이 됐고 이제 자 인력 세팅하러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 사무실 임차보다는 인력 세팅이 먼저입니다. 자, 그 페이지 좀 다시 펴놓고 일단 개발하고 관련되는 인원 저는 개발하고 관련된 인원은 거기에 보시면은 2021년 1명이면은 뭐 된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렇게 해서 1명을 하는데 2023년에는 2명이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2명으로 뭐 개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르겠죠. 본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여는 지금 뭐 개발 인력이니까 한 460만 원 이상 줘야 돼서 연봉으로 하니까 5,544만 원입니다. 그래서 5440000 이렇게 해서 했더니 월 평균 급여가 462만 원인데 인건비 상승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해 5% 정도 이렇게 상승하기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 적어주시고 이렇게 노란색 적어주시면 인건비 이렇게 쭉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 행정관리도 이렇게 1명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024년에 2명.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노란색 하는 것처럼 입력을 좀 해봅시다. 네, 입력을 해보시죠. 2명, 3명.
자, 천천히 입력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굉장히 빨리 입력하시네요. 예, 다른 분들도 다 하셨겠죠. 여기 이제 보면 뭐 저는 개발, 거래처 행정관리, 마케팅 담당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인건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월 평균 급여 대충 요 정도 주겠다라는 얘기하면 될 테고 여러분들은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여기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뭐 최저임금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저는 이렇게 셋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 개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분류를 10개까지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럼 밑으로 좀 내려가 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인원 1부터 10까지 인원들이 쭉 합계가 돼 있고 인건비가 쭉 합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퇴직급여가 있네요. 예, 여러분들 1년에 1개월치씩 급여 해놔야 되죠. 그래서 퇴직급여 잡아놨습니다. 1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직원을 쓰게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약 10%가 회사 부담 4대 보험료로 나갑니다. 예전에는 10% 조금 모자랐는데 지금은 10%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우리 뭐 계산하기 좋게 10%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10%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원들 하게 되면 뭐 급여에 식대 포함한다 손 치더라도 가끔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회사에 커피도 사다 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 식음료대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식음료대를 지금 한 5% 정도 잡았네요. 그래서 5% 잡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회식비 기타 넣고 싶으면 또 노란색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입력을 해봅시다. 10%, 5% 입력을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인원들이 이렇게 3, 4, 5, 6, 8, 10, 14, 2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인원들이 근무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 거죠. 자, 저 위로 올라갑시다. 사무실 임차 관련 비용 계산. 네. 사무실 임차 관련 비용 계산을 보면 지금 요 위에 이게 인원이라고 해가지고 3, 4, 5, 6, 8, 10, 14, 21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지금 나눠준 엑셀에. 그렇군요. 자,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준 게 이게 아마 이 부분이 엑셀 파일에 안 나오나요? 여기 이 부분이 비워져 있나요? 엑셀 파일 지금 입력하신 엑셀 파일은 없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를 치우고 딜리트 키는 어딨니? 네, 얘가 딜리트 키군요. 자, 여기 2021년에 이퀄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인원 1부터 10개 3이 있는 데다가 넣고 엔터 칩시다. 그러면은 인원이 3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쭉 그어봅시다. 그래서 3, 4, 5, 6, 8, 10, 14, 21 이렇게 인원이 나오도록 잡아봅시다. 잡으셨나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할 때 그 사무실 뭐 보증금 이런 것들 없으니까 요새 기본적으로 뭐 사무실 보증금 돈 1,000만 원씩 막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공유 오피스들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공유 오피스들 가보면 보통 뭐 좀 이렇게 있을 만하고 하는 것은 다 4인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면은 4인 기준으로 사무실 하나씩 더 얻겠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4인실이면은 1개월치 그 보증금을 받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을 어떻게 임차보증금이 지출되겠습니까? 먼저 이때 200만 원 나가겠죠. 2000000 나가고요. 그 다음에 5명일 때 지금 또 사무실 하나 얻어야 되겠죠. 2000000. 그 다음에 또 이거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실 2개로 버티고 아이고 여기 또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2000000. 그렇게 하고 여기도 또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네요. 2000000. 네, 여기는 사무실을 훨씬 2개 더 얻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4000000 이렇게 임차보증금 지출을 했습니다. 자, 입력은 조금 이따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임차료 하는 것은 네, 여기 뭐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아까 얘기했듯이 50만 원 1인당 50만 원인데 임차료는 조금 더 싸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연으로 따지니까 2160000 2160000 이렇게 해서 임차료 이제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도 2160000이 될 테고요. 여기 가서는 지금 사무실이 2개니까 이거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2가 되겠고 뭐야 이거 그냥 치는 게 낫겠군요. 4320000.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봅시다. 자, 다 입력하셨나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렇게 노란색에 있는 부분들을 입력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임차보증금, 임차료 이것만 했지만 뭐 관리비도 생각하셔야 되고 사무실 청소,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청소하시는 이모님들 계시죠? 그분들 청소비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안 나가죠. 관리비, 사무실 청소비, 전기수도 뭐 이런 거 안 나갑니다만은 내가 사무실을 얻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현실적으로는 벌써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넘어가면은 사무실을 뭐 얻어야 되는 겁니다만 지금은 계획을 세우는 입장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회계사님 뭐 8년씩이나 2021년서부터 2028년도까지 8년씩이나 그거는 보통은 우리가 한 5년치 가지고 합니다. 제가 그냥 8년치 하는 것은 뭐 때문에 8년치 하냐면 아까 그 기업가치 따진다고 그랬죠. 그 기업가치를 따지다가 보니까 8년치까지 자료가 필요했더라라는 개념이고 일반적으로는 한 5년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도 됐습니다. 사람 구하는 계획 세웠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관련되는 계획 세웠네요. 요 얘기를 하려다 말았군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저는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더 넘어가네요. 그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서 삽입 이렇게 하시면 이 합계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 합계가 이렇게 다 나와서 무너지지는 않는데 어디 갔니? 네, 무너지지 않는데 이쪽에다가 삽입 집어넣으면 합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합계가 이쪽 합계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칸이 없어서 뭐 중간에 하시고 싶으시면 예, 이 중간 부분을 삽입을 넣도록 하십시오. 자, 밑으로 쭉 내려와 봅시다. 그 다음에는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하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에는 뭐 인테리어 파티션 돼 있고 책걸상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뭐 비용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네, 책걸상 사야 되고 의자 사야 되고 그게 걸상이군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런데 공유 오피스에서도 네, 컴퓨터는 제가 사야 되겠죠. 뭐 요새는 컴퓨터보다는 노트북을 더 많이 사줍니다만 저는 그냥 컴퓨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네, 컴퓨터 하나 한 250만 원짜리 2500000 이렇게 1인당 주니까 여기 느닷없이 750만 원 나온 것이 여기 인원, 그 인원 곱해진 겁니다. 750만 원 나온 것이 여기 보시면은 예, 인원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인원 증가해서 3명에서 4명 하니까 1명 증가했으니까 250만 원 또 필요하고. 그래서 자, 컴퓨터 사는데 돈이 막 이렇게 들어가네요. 컴퓨터 250만 원이면 우와, 무지 좋은 컴퓨터 써야죠. 예, 컴퓨터는 좋은 거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만 사면 됩니까? 네,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겠죠. 뭐 이것저것 소프트웨어 네, 한 120만 원. 참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람들 그 컴퓨터마다 깔아줘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120만 원. 사실 뭐 복합기도 좀 사기는 사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처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공유 오피스에 복합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예, 또 ERP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필요하죠. 네, 그거 예, 연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예, 1년이면 120만 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1200000. 그래서 120만 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뭐 사무기기 렌탈비, 소모품, 복사지, 문구, 뭐 기장료, 뭐 제가 기장하죠. 뭐 여러분들은 기장료 좀 들어가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무실 세팅을 했습니다. 즉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 세팅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 관련해서 공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일할 수 있도록 컴퓨터 예,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쇼핑몰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 쇼핑몰 유지 보수, 도메인, 뭐 서버 임차료 뭐 이런 것들 또 필요하죠. 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뭡니까?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예, 랜딩 페이지는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뭐 처리하기로 하고 뭐 도메인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도메인 호스팅이나 서버 임차료가 좀 나가야 되니까 이쪽을 이렇게 넣습니다. 6000 예, 연 600만 원 넣고요. 서버 임차료도 연 720만 원 넣습니다. 아이고 7,200만 원 넣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비용들이 자, 사무실 임차에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인력에 관계된 비용, 사무 비품에 관계된 비용, 영업 준비에 관계된 비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한 것이 입력한 숫자가 제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 요 정도는 인원이 필요하고 요 정도는 좀 필요하더라 해서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로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영업활동 비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세팅 비용 합계 좀 맞춰보겠습니다. 385, 397, 580, 435,
481-444, 571-224 3하고 699-469-197, 925-613-347, 1372-175-463. 네, 입력 잘 했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 비용. 아니, 또 비용이 또 들어가요? 예. 이제 실제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 접대비도 쓰셔야 되고, 광고비, 네이버 뭐 광고 하시는 것도 뭐 쓰셔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운송비, 통신비, 뭐 차량 렌탈, 차량 유류세, 교통비, 이런 비용들 많이 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이 사업 계획이 조금 더 정교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연도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6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 3개월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저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다른 업체들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는 1년 기준으로 했지만 컨설팅을 해줄 때는 3개월 기준으로 이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은 3개월 기준으로 하면서 실제 하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저는 여기서 영업비 비용을 영업비를 여기 보시면 매출액 대비 영업비 비율을 매출액 대비 영업비 비율을 한 15%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그 정도 영업비로 쓰겠다. 매출액의 15%는 영업비로 쓰겠다 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 여러분들이 할 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광고를 해야 되는지 혹은 실제 그 거래처에 접대비를 좀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15% 이렇게 집어넣네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투자활동 봅시다. 토지, 건물, 시설장치,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비품 뭐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 투자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니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제조하고 관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이 부분들은 아마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물론 차량 운반구도 들어가겠죠. 저는 기계장치는 뺐고 차량 운반구 4천만 원, 이때 21년도에 4천만 원 집어넣고, 그 다음에 26년도에 6천만 원 넣네요. 뭐 이때 뭐 차를 사야 됩니다. 그때 생각하기로는 요거 마케팅 하시는 분들 요거 하나 드리고 요때 하나 또 사줘야 되고 뭐 그런 개념으로 잡아 넣습니다. 제가 타고 다닐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허권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건 일반적으로는 계획을 하는 데서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뭐 특허권 같은 거를 외부에서 사갖고 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것이 지금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작은 계획 보겠습니다. 자, 위에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때까지 했던 겁니다. 우리가 매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 조금 과대하게 잡았죠? 매출 이렇게 나왔고요. 매출 원가 우리가 잡은 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팅 비용이 뭐냐면 여기서 세팅 비용을 보면 사무실 임차에 관련된 비용, 인력에 관계된 비용, 사무 비품에 관계된 비용, 영업 준비를 위한 비용,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팅 비용 아까 잡은 거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활동 비용이 뭐였습니까? 광고비, 그 다음에 뭐 영업비, 뭐 접대비 이런 것들 다 했네요. 근데 매출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우리가 열심히 저 매출을 솔직히 과대 계상을 했어도 1, 2, 3년은 거의 참 미칠 정도네요. 그죠? 4년째쯤 되니까 뭐 좀 한숨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첫 해 1억 9천 빵꾸나고 두 번째 1억 빵꾸나고 난리 났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네요.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얼른 가서 중진공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제 창업했거든요. 돈 빌려주세요. 해야 되겠죠. 이거 매년 1월 초에 너도 나도 받으려고 난리들을 치죠. 그래가지고서는 가면 1억씩은 줍디다. 그래서 하여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냥 받았다고 칩시다. 1억 중진공 차입금 1억 원 받고 100000000 1억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진공 이자 여기 제가 그냥 써놨는데 중진공 이자 4%, 은행 이자 5% 이런 식으로 써놨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렇게 해서 중진공 1억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중진공 1억 받았어도 지금 현재 자금 과부족이 또 마이너스 1억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거겠죠. 여기 지금 개인투자조합 여기 지금 자본금이 사실은 2000 초기에 자본금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개인투자조합 여기다가 하나 같이 씁시다. 점 찍고 자본금. 자, 개인투자조합으로 받던 자본금으로 내가 자본금을 집어넣던 자, 여기 자본금 얼마를 할 것인가. 근데 다 아시겠지만 초기 자본금 돈 1000만 원밖에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인한테 빌리던 개인 투자 조합을 하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1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자금과 부족 빵꾸나네요. 와, 내가 외부 투자 받고 자본금으로 1억을 했어도 지금 빵꾸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차입금도 1억 했고요. 그럼 이제 방법 없네요. 와, 여기 보니까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 R&D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제가 그 프린트에 PDF 프린트해 준 거 보면은 여기 5천만 원, 여기 1000만 원 그랬는데 이 밑에 1000만 원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창업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그냥 넣읍시다. 요새 창업 지원 사업 5천에서 1억 사이 주죠. 예창패, 초창패들이 6천만 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첫 해 창업 지원 사업 못하면 우리는 개박살 난다는 얘기죠. 그죠? 못하면 지금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 우리 그냥 하면 자본금 1000만 원 하면 지금 9천만 원 빵꾸 나요. 중진공 차입금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자본금 1000만 원에 개인 투자 조합 또 이런 거 합해가지고 1억을 만든다 손 치더라도 정부 지원 사업 붙어야 그나마 지금 예를 들어서 어머나 여기 마이너스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유, 우리 예비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풍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천만 원, 6천만 원 창업 지원 사업 무조건 붙어야 되겠네요. 요 R&D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요 창업 지원 사업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해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창업 지원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창업 지원 사업 빵꾸 나면 이쪽 지인한테 투자 유치를 하던 개인 투자 조합 혹은 내 자본금으로 하던 크라우드 펀딩을 하던 엑셀러레이터 엔젤 VC한테 돈을 받던 뭔가 투자 유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초창기에 말입니다. 투자 유치 활동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이 강의 말고 다른 강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엑셀러레이터들은 혹은 VC들은 투자 유치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네트워크 만들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막 참여하고, 네. 그 시간 동안에요. 개발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매출을 늘리려고 더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엑셀러레이터나 엔젤이나 VC들을 만날 정도가 되면 한 1년, 2년 이렇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뭐 누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막 VC들이 너도 나도 돈을 투자했다. 예,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초기 1년, 2년은 그런 네트워킹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 수 있는지,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해는 계획을 세웠는데 첫 해 계획은 이거였죠. 창업지원사업. 네, 이거 합격하는 것이 포인트였네요. 그런데 또 이제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했어도 둘째 빵꾸 나고 있네요. 예, 빵꾸는 1억 5천 1억 빵꾸 났는데 아까 5,800 여유가 있어서 한 5천만 원 역시 빵꾸 났습니다. 이거 이제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은행 차입금을 할 건지, 창업지원 사업, R&D 지원 사업을 합격해서 할 건지. 만약 여기 또 R&D 지원 사업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창업지원 사업하고 R&D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을 합격하지 못하면 우린 사업 못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예비비로 둔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보통 예측을 할 때 이렇게 예측하면 좋습니다. 회계학에서는 보수주의 개념을 쓰는데 뭐냐면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박하게 예측을 하고 매출원가,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덜 박하게 예측을 하면 실제 활용하는데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할 때 여기 돈 당연히 지금 우리 자본금 1억을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은 의료 쪽은 사실 조금 한 1억 정도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아까 뭡니까 창업 K-스타트업의 창업에 관련된 그 설문조사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업종별로 자본금들을 얼마 갖고 시작했는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여하튼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은행 차입금으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와, 이거 차입금 이거 너무 많네. 은행 차입금 1억 원 빌리기로 했네요. 아이고,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자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R&D 지원 사업 붙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 유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거기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작은 과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작은 과부족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고 여기까지가 1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매출액을 추정했습니다. 여기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추정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추정 근거가 좀 확실해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매출액을 이렇게 했고 여기 기존 사업 1, 2, 3, 신규 사업 1, 2, 3 이렇게 한 건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걸 한 6가지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 6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중간에다 놓고 삽입 집어넣어 가지고 일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추정을 했습니다.
매출원가는 실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면 매출원가 추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여기저기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만들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감은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퍼센트 넣고 일단은 계획을 해보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서 다른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예, 인력 비용 이렇게 했습니다. 인원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르게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사무실 저는 공유 오피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 노란색 있는 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 세팅 비용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랜딩 페이지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필요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또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차량 유류대라든가 뭐 네이버 광고비라든가 최근에 어디 정부 지원 사업 갔는데 네이버 광고비 왕창 쓰겠다고 써놨더라고요. 그거 뭐 네이버 광고비를 쓰는데 정부 지원 돈으로 쓰겠다고 하면은 그때 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너무 하셨어요, 그분. 뭐 여하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기계장치 같은 거 사야 되겠고요. 그렇게 놓고 여기서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딜리트 네, 가장 좋은 건 지금 우리가 매출로서 돈을 버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죠.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정은 우리 매출한 거 즉시 돈을 다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통 3개월은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반영해서 또 이거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 지금은 그렇게 너무 정교하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까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매출액을 조금 과대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점유율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크기도 막 늘어나고 있고 그래도 네, 첫 해, 두 해는 미쳐요.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3년 버티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지금 3년째 돼서 800만 원이라는 것은 간신히 버텨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3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었죠. 추정 재무제표하고 기업 가치를 만드는 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입력하듯이 뭐 매출 세팅 비용 자금 계획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산표 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법인세는 직접 검토해야 되고 여기 뭐 트루 한 거 보니까 제대로 작성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뭐 만들까요? 이거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컨설팅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금년 뭐 말쯤 되면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무슨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재무상태표 만들어진 상황들입니다. 역시 뭐 트루 뭐 이렇게 했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를 했었냐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뭐 추정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이게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추정 손익계산서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추정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추정 자금, 뭐 어디다 쓰겠다, 인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정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이러한 추정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가치를 한번 좀 봅시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적인 방법에서 제일 많이 쓰는 DCF법입니다. 그래가지고 DCF법에서는 자, 세전이익을 가지고 법인세 효과 넣고 세후이익에서 비용가산, 운전자본 증감, 뭐 투자비 지출, 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여기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여기 추정 재무제표하고 추정 재무상태표하고 추정 손익계산서가 있었죠. 이 자료를 가지고 네 이렇게 캐시플로우 를 찾아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와 캐시플로우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3년이 마이너스네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캐시플로우가 3년이 마이너스였고 그러고 나서 4년 5년째가 좀 괜찮아졌네요. 그 다음에 현가 계수는 우리들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는데 여기는 지금 11.93% 적용했습니다만은 제가 11.93% 적용했습니다만은 뭐 보통 한 10% 정도 가지고 현가 계수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봤더니 119만큼 됐으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서는 사업가치, 여기 사업가치, 비영업용 자산부채, 기업가치, 타인자본가치, 자긴자본가치 이렇게 해서 사업가치를 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업가치를 구하고 이래서 주식가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뭐 위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이 위에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만들지를 않아 가지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빼고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다면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 혹은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부터 먼저 좀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과연 빵꾸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자금에서 빵꾸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부터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가장 오버가 될 수 있는 게 이 매출액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매출액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과대하게 될 거라고요. 과대하게 됨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가서 보면 빵꾸 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와,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왜? 여기 비용들 사실 대충 했잖아요, 우리도. 근데 실제 보면 비용들이 쓸데없이 많이 막 나가요. 이해가 안 돼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 그게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1년 돼 있지만 이거를 3개월 해서 이 분기별로 해가지고 바이오 업체 그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문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문료를 받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데 그 3개월 예측이 잘 안 돼요. 3개월 우리 3개월 매출 이 정도 뭐 1억 원 뭐 1억 원을 매출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뭐 투자자들한테 눈 한번 찍히기 위해서 투자자들이요. 여러분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걸람요. 그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요. 그럼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니까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지 않니? 아니요. 그 사람네들도요. 투자 수익 내지 못하면요. 다음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맡겨요. 그래서 냉정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매출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는지, 안정적인 매출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자가 관심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요새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빠서 블로그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그거 안 하고 있고 SNS 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카톡도 못 봐요. 카톡 지금 안 읽은 게 한 100개가 넘고 그래서 이제 문자만 받았더니 이제 문자도 안 읽는 게 한 100개가 넘습니다. 나 어떻게 사는지 몰라. 이제 전화도 강의하는데도 계속 전화 오는데 계속 이거 누르면서 나중에 전화 걸게요. 계속 이지랄만 하고 있죠. 저 5년 전에는요 이렇게 안 바빴어요. 왜? 저도 거래처와 같이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스타트업들 한 5년 전에 스타트업 그러면서 5, 6년 전에 우리나라에 스타트업 이러면서들 많이들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저랑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기장도 무료로 해드리고 하여튼 같이 큽시다. 정부 지원 사업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컨설팅도 해주고 무료로. 이 업체들이 이제 하나둘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커왔냐면 코스닥 상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상장 그거 금방입니다. 3년에서 5년입니다. 요새 뭐 바이오는 뭐 더 난리 부르스를 치고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제 블로그 글 보시면 옛날 블로그 글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잘 쓸까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아마 옛날 예적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전혀 블로그 못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초창기에 페이북 같은 거 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뭐 좀 더 좋은 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것인가. 왜? 투자 얘기가 제가 거래처와 같이 컸다고 그랬죠. 지금은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1억만 투자 받았으면 좋겠네 이러지만 지금 우리 거래처들은 1억 투자는 돈으로 보지도 않아요. 뭐 몇십억 투자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잡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컸겠습니까? 초창기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네트워킹에 신경을 많이 써서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현금 업체였어요. 지금 뭐 현금 업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왜 걔들이 그렇게 방방 뜹니까? 현금 업체라서. 이 업체도 현금 업체였습니다. 처음에 갔을 땐 찌끔했어요. 근데 돈을 현금으로 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갔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우리 엑셀러레이터가 일단 투자부터 하고 그 회사 곧 상장한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 돈 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요. 그 대표님은 그 네트워크 같은 거 잘 몰라요. 네트워킹 같은 거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까 그것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 발견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뭐 돈이 조금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보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기보를 이때까지 가본 적이 없었대요. 기보 갔더니 기보에서도 투자하겠다고 난리치고 왜? 매출이 막 늘어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이 맨날 이렇게 강의 가면 맨날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한테 관심 안 기울입니다. 아니요. 신문지상에 보면은 내가 예비 창업자인데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켓컬리가 시작하자마자 투자 받았습니까? 아니요. 배달의 민족은 시작하자마자 투자 받았죠. 왜?
그들만의 리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내가 매출 확실해요 라고 할 때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뭐를 가리키려고 했고 뭐를 강의를 하려고 했고 뭐를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외치려고 했는지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올라온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뭐 이렇게 X인가? 질문 좀 합시다. 인간적으로.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없어요. 뭐 또 그냥 예의상 질문하시려고 그거 말고 네? 상장 준비한 기업에요. 개인 투자 아니면 상장하는 기업에 이거는 받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주는데 돈 줄 게 없잖아요.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주식을 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스톡옵션.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참. 자, 광고 하나 합시다. 네, 그 말씀 잘하셨네. 여러분들 초창기에 돈 없습니다. 근데 회계사, 뭐 변리사, 변호사들 다 필요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하고 스톡옵션 준다고 하십시오. 스톡옵션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식 주면 여러분들도 지분율 문제되니까 스톡옵션이 2년 뒤에 주식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열나 일하죠. 네, 열나 일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식 받고요. 주식 공짜로 주지도 않아요. 저 액면가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는 해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돼야 돈 버는 거예요. 상장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노력봉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력봉사하고 끝나는 회사도 무지 많아요. 그렇지만 그중에 몇몇 회사만 되면 돈을 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뭐 질문도 없고 대충 이 정도면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소설 쓰지 맙시다. 우리 차별성이 있다는 거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매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매출하고 비용을 다 추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금이 빵꾸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나머지들은 우리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회계 전문가들이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고는 숫자적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나 49분인데 50분 땡 하면은 끝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